네,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.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환용 한겨레신문 손님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최 의원께서 먼저 발제 오셨죠? 네, 최근에 이제 대선이 7개월 남짓, 이제 거의 8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자,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1, 2위를 엎치락뒤치락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 대세론이 흔들린다 이런 조짐들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 문제를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. 네. 자, 그럼 먼저 대선 주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야권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주자들은 많지만 현재 윤석열 대세론을 흔드는 인물은요,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. 어제 권영세 의원이 만난 뒤 오늘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요. 그 현장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. 제가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가장 중요한 명제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 그 중심은 역시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.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께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당을 정권 교체의 주체로 언급해 주시고 그리고 또 참여해서 힘을 보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. 다시 한번 환영하고 앞으로 저희 당의 일원이자 동지가 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. 네,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입당 분위기가 아주 이제 화기애애 보이는데요. 좋아 보입니다. 네,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속전속결 입당 먼저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. 그리고 더불어서 야권의 대선 주자 1위가 윤석열 전 총장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바뀔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최병묵 위원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. 네,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과 뭔가 좀 차별화하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.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그다음에 국민의힘 입당은 사실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멀어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그 반작용 비슷하게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서둘러서 입당을 한 것 아닌가.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본인이 세웠던 그 스케줄보다 좀 앞당긴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이 있고요. 자, 그렇게 되면 현재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. 네. 사실은 당내에 예를 들어서 다른 주자들이 최재형 전 원장보다 오히려 조금 높은 사람도 있어요. 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네.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윤석열 전 총장과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. 아마도 최 전 원장이 이제 정치참여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? 했을 때 얼마나 명분 있게 국민들을 설득하느냐. 저는 여기에 달려 있다. 최근에 약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틀림없는데 이것이 이제 증폭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추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얼마나 그 정치 참여의 명분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무래도 좀 이제 흔들리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어렵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러던 차에 최재형 전 원장이 입당을 해주니까 참 고마웠던 모양이에요. 당내 그 대선 주자들 홍준표, 유승민, 원희룡 이런 분들이 다 환영한다고 이제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대안, 본인은 굉장히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고요. 또 이 국민의힘의 어떤 대선 경쟁 그 레이스에서 좀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할까요? 네. 그런 역할을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지금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너무 좀 여론조사 지지도가 낮습니다. 그 정치 고관여층들은 누군지 알지만 일반 국민 잘 모르세요. 그래서 얼마나 좀 인상적인 메시지 같은 걸 좀 내놓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네. 네, 윤 전 총장은요,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도 국민의힘 입당에 여전히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늘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면서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인데요. 입당보다는 막판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뭐 본인 고집도 있을 테고요. 내 어떤 방향을 흐트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. 근데 정치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. 이제 이분이 애초에 정치를 시작한 게 사실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의 미래는 이제 여론조사 지지도에 달려 있을 겁니다. 지금 계속 좀 빠지고 있어요. 경제 외교 안보 이쪽에서 뭐 별 메시지가 없고 또 처가 리스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장모 구속 또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의혹 같은 것들이 터지면서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본인은 제3지대에서 좀 몸집을 불려서 국민의힘을 아예 흡수하거나 아니면 뭐 야권 후보 단일화 2002년에 그 옛날 노무현 정몽준 뭐 이런 경우처럼 좀 멋있게 좀 하고 싶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. 네. 지지도가 빠지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. 혹시라도 여론조사 지지도가 아주 급속히 빠지면 저는 대선 출마를 윤석열 총장이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론조사 지지도에 모든 것이 달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뜻 아니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, 자, 국민들 중에서도 특히 야권 지지자들이 원하면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관해서 원래는 이동훈 전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바로는 사실은 1, 2주일 정도의 민심 청취, 이 기간을 거친 뒤에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러면 아마 이번 주말 정도까지가 2주째예요. 그 얘기를 한 뒤에. 그러니까 6월 29일 날 그 정치참여 선언을 했으니까 그로부터 2주 뒤가 이번 주말이에요. 그럼 이번 주말 뒤에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본인의 원래 스케줄이 어땠다 또는 국민의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는 걸 저는 밝혀야 될 걸로 봅니다. 그게 당초의 약속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사실은 제3지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점치기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. 원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8월 말까지를 시한으로 제시했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원래 스케줄도 8월 말 이전에 국민의힘 입당을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11월 달쯤에 뭐 그때쯤에 뭐 단일화를 하겠다? 제3지대에서 머물다가 그때쯤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? 아마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완주를 못할 그렇죠. 거다. 완주를 못할 수도 있겠다. 그건 바로 정치의 현실이라는 거거든요. 네. 제3지대에서 자기 지지율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완주를 하기 위해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본인에게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런 있습니다. 말씀으로 네. 듣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그 윤 전 총장의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여권 공작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지금 이제 시끌시끌한데요.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는 이제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윤 전 총장의 대선 가도에 이게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특히 이제 최 위원님께서는 뭐 전 TV 조선의 이제 뭐 그 위원이셨고 네. 여기는 이제 그 신문 매체의 논설 위원이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좀 더 글쎄요, 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하고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을 아는 사람들이 좀 주변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런데 뭐 다들 저하고 비슷하게 그냥 궁금해하는 그런 수준입니다. 그래서 네. 사실은 이제 여당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이른바 이 Y 공작설이라는 데서 이게 자작극이다. 그래서 만약에 자작극으로 결론이 난다면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사실은 대변인을 그만둔 뒤에 벌어진 일일 가능성도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게 무슨 그 대변인으로 있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. 이제 왜 그 여권, 정권의 사람이 찾아왔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?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 그 지지율하고 연관이 돼 있죠. 이 사실 여부에 따라서.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누가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. 그 부분은 아마 본인이 끝까지 안 밝힐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이 그 후폭풍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태가 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결국은 저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누구다
하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봐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과연 여권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, 뭐 이런 정도의 또 진실 공방 단계로 넘어가겠죠. 같은 기자 출신으로 그 최 의원님이 그 추측해 보시기에 실체가 있을 때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? 저는 뭐 실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걸 만들어냈다,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윤석열 전 총장도 실체가 없는데 지원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둘이 그 본인과 대변인 관계로 있었으니까 아마 네. 뭐 감싸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으나, 그래도 이동훈 전 대변인이 그 적어도 정치부 기자를 꽤 오랫동안 한 사람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일을 제기했을 때 그 어떤 역풍이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감안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상식적으로 보면. 네. 그렇다면 아마 어떤 형식으로든 실체가 있긴 있을 텐데, 문제는 그 실체가 여권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실체냐 아니냐, 아마 그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, 이렇게 봅니다. 어떤 식으로든 일단 실체는 있을 것 같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. 이제 그게 어떻게 상식이죠.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출마 선언 전에 이미 경찰에서 입건해 있는 상태였다고 경찰에서 이제 오늘 공개를 했고요. 네. 그래서 어쨌든 그 이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제 정치 공작인 거고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앞으로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지 이제 밝히면은 뭐 진상 규명을 해야 돼요. 그것까지 밝혀내야 됩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작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요.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전 총장한테도 상당히 타격이 갈 것이라고 봅니다.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도 처음에는 이건 정치 공작이라면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니 이 정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는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.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좀 빨리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.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. 그래서 이게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는 거죠. 아무튼 아니라면 본인뿐만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한테도 타격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제 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이번에 그 여당 상황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을 하면서 이낙연 후보의 이런 반등세가 이재명 대세론을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 이번엔 먼저 그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? 예, 뭐 실제로 뭐 약간 영향은 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. 그런데 이게요 착시 현상이 있어요. 과거에 뭐 어대 낙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. 또 이제 심지어 어차피 대통령은 이낙연이다. 이제 유일하게 일강 체제일 때 나왔던 그런 말입니다. 네. 그런데 또 이대명으로 또 바뀌었죠 그 다음에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뭐 형편없이 지금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니까 뭐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오는 것 아니냐 해서 약간 흥분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약간 결례를 했어요. 다른 후보들한테. 정세균 전 국무총리하고 뭐 후보 단일화할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오버하다 보니까 다른 주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1차에서 어차피 이재명 지사가 과반이 안 된다면 2위 자리를 놓고 지금 경쟁해야 되는 건데 네.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낙연 전 대표가 2등을 하게 생겼거든요. 그래서 일제히 이제 공격에 들어간 겁니다.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결국 이 문제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. 그런데 이낙연 후보 쪽에서 지금 뭐 곧 1등을 이렇게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당내 분위기가 좀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좀 묘한 상황입니다. 네. 그렇죠.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보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지지율 상승세는 뚜렷해요. 뭐 그거는 명백한데,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율을 뛰어넘을 것이냐 아니냐 뭐 이거 아니겠어요. 근데 그거야 뭐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저희가 그냥 제가 예측한데는 지금 현재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지지율 하락세나 또는 정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인의 그 지난번에 바지 발언, 그 바지 발언과 이어져서 사실 그 배우 김부선 씨와의 문제, 이게 연관돼서 바지 발언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그 뭐 김 빠진 사이다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 본인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어요. 예비경선 과정에서.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나온 건데 이제 반격에 나서지 않았습니까?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도 옵티머스 관련한 그 뭐 측근 문제 뭐 이런 거로 반격에 나섰고,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변수라면 이제
이 김부선 씨가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나오느냐 뭐 이런 건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뭐 또 뚜렷한 증거가 없는 듯이 보여요. 네.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. 그런데 이 상태라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추가로 득표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별로 크지 않은 것 아닌가. 그러면 뛰어넘는 데까지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.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것도 지금 두고 보죠. 네, 또 다른 변수로는요.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 민주당 경선 연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그런 점인데요. 이 이낙연, 정세균 혹은 정세균, 추미애 이렇게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? 글쎄요,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아마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이낙연, 정세균, 글쎄요,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면 그 결선 투표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. 과반이 안 되면. 네.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선에서 그냥 단숨에 과반을 할 정도가 되면 뭐 단일화해 보니 뭐 별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 제가 정세균 전 총리 입장이 된다면 굳이 결선 투표가 있는데 뭐하러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은 그러니까 본선 경선을 할 때까지는 단일화 가능성은 없다.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실제 뭐 그 정세균 전 총리는 단일화 안 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잖아요.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. 네. 후보 단위라도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전직 대표, 전직 국회의장, 뭐 전직 국무총리, 거물들이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해서 단일화한다. 이게 좀 너무 명분이 없거든요. 국민의힘 야당 대표 뽑을 때 나경원, 주호영 두 분이 단일화 못했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명분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. 그래서 단일화 쉽지 않을 거고요. 거의 몇 억씩 기탁금을 내고 그 끝까지 가야 되는 거지. 그걸 왜 단일화를 하겠습니까? 혹시 정 뜨지 않으면 그냥 뭐 하다가 레이스를 나 그냥 포기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뭐 누가 누굴 지지하는 식으로 단일화를 한다? 이건 지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송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신 다음 이슈 소개해 주시죠. 예,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자꾸 당내에서 구설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험대에 오른 여야 대표 리더십 얘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이제 야당 대표 그 이준석 대표부터 짚고 넘어갈게요.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와 또 이제 번복으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전에 또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발언까지 더해서 당내에서도 이제 그 비난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. 이준석 리스크의 원인과 또 이 대표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 이준석 그 대표의 그 리더십까지 그 같이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사고가 터진 겁니다. 이게 정치를 한 10년 정도 했다고 하지만 경륜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좀 조심조심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최고위원들 의견을 별로 잘 안 듣는다고 합니다. 좀 의외로 약간 독단적인 데가 있다고 그래요. 네.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아슬아슬했는데 이번에도 그 여가부 폐지, 통일부 폐지,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 내용 결과물보다도 이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고가 난 겁니다. 그래서 이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. 한동안 이준석이 열풍이 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좀 잘 나가면 이렇게 오만해지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쓴 약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수습을 잘 해줬어요. 그런데요.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나이 젊지만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앞으로 좀 언행에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글쎄, 제가 보기에는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했다 번복한 이 부분은 명백하게 이제 본인이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좀 다른 얘기를 가서 그 여당 대표하고 합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거는 이제 잘못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일부 폐지나 여가부 폐지와 같은 거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하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. 왜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때도 통일부를 한번 폐지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도 이제 그 똑같은 주장을 저는 할 수는 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대표가 얘기하는 거와 그냥 당내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는 건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젊은 그 대표가 되다 보니까 과거 이 국민의힘과 뭔가
확실하게 달라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자꾸 이런 식의 뭐 치고 나가는 게 있는 것 아닌가.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불만이 이렇게 누적돼 왔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저는 한꺼번에 터진 것이지 꼭 뭐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 문제다,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서도 좀 조율을 거쳐가면서 아마 이런 주장을 하면 그거는 충분히 저는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아직 이준석 리스크다. 그렇게 결정적으로 우리가 지적할 만한 것은 없다. 이렇게 봅니다. 네, 사실 대표가 리스크라는 말은 민주당 쪽에서 먼저 나왔는데요. 이 송 대표의 발언 때문에 비판도 나오고 논란도 있었습니다. 송 대표 리더십이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게 득이 될까요? 실이 될까요? 저는 지금 이제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송 대표가 이제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과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.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, 그러니까 중간지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뭐 진보 쪽 목소리만, 그리고 강성 친문들 목소리만 대변해 왔다.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송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거보다는 외연 확장 쪽에 가깝다고 보거든요. 네. 그렇게 보면 대선에 적어도 당내에서 다른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, 그렇다면 송 대표의 리더십은 대선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일이다.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 네. 네. 예, 긍정적인 면이 꽤 있고요.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겁니다. 이게 대선 때 당대표를 맡는 사람은 자기 정치를 좀 줄이고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된다. 지금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것은 가수로 치면 송영길 가수의 노래가 아니고 이재명 가수나 이낙연 가수의 노래가 뭐냐 이제 이걸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송 대표가 이제 그런 부분 좀 약간 좀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목소리를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그렇군요. 네.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? 예, 요새 대통령 선거 관련 뉴스가 좀 사실 너무 많습니다. 지금 코로나 4차 대확산 때문에 우리 사회 경제가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고요. 여기 지금 국회 앞에서 차량 시위 어젯밤에도 했고 아마 오늘 밤에도 할 겁니다. 뭐 대선도 좋지만 지금 당장 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리 모두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한 줄 논평. 대선보다 코로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어차피 뭐 정치를 하니까 지금 여야에서 사실은 7개월 남짓 남은 이 대선까지 굉장한 정도의 어떤 역동적인 활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. 네. 뭐 야권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그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인가, 변화를 많이 주는 것인가, 또는 기존의 정치권과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인가, 뭐 저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한진 논평은 에너지가 승부를 가른다,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이재명, 윤석열 맹추격에 나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, 그리고 시험대에 오른 여야 대표 리더십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,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